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이원재입니다. 3월 4일 월요일이고요.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끝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삼겹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삼겹살 얘기 왜 하냐면 어제 아시죠? 어제가 3월 3일이었잖아요. 3월 4일 무슨 날이죠? 삼겹살 데이. 라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이런 데서 사실 마케팅용으로 내놓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삼겹살들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거 아세요? 어제 삼겹살 데이에 맞춰서 이번에 정부가 삼겹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껍데기에 붙은 지방 두께를 1cm 이하로 하라. 오겹살은 1.5cm 이하로 하라. 재밌죠?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육가공협회하고요, 유통업체하고 축산업자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업체 앞으로 점검 지도하고요. 이거 어기면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지원 사업할 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삼겹살의 비계가 너무 많은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지방 많이 드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삼겹살에 들어가는 지방의 두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배추값 많이 오르니까 배추국장 지정하기로 했잖아요. 물가관리 책임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빵값 라면값 오르니까 빵과장 라면 사무관 정해서 그 품목 물가는 당신이 관리하라. 이렇게 책임을 부여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치킨이 너무 조각이 작아졌다 그러면 배달 치킨 가이드라인 이런 거 나오겠어요? 그리고 평양냉면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평냉 사무관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한없이 커지면서 규제와 간섭을 열려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라는 건 말이죠. 삼겹살을 어떤 걸 먹을지, 라면 값을 어떻게 정할지를 소비자나 기업들이 정하는 게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정부가 정해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특히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삼겹살이나 라면을 사드시고 싶은데 사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근데 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R&D 예산, 복지 예산 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라면, 치킨은 우리가 좀 알아서 하면 되고, 정부는 거기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되고, 정말 가격이 문제고 물가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문제라면 재정정책과 금리 정책으로 통제를 결국 해야겠죠. 규제로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삼겹살 많이 드세요. 한 달에 평균 600g씩 드시거든요. 한 근씩 많이 드시죠. 그거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못 드시는 분 없도록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일 것 같습니다. 간섭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고. 근데 거꾸로 지금 이번 정부가 간섭은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이야기 끝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정말 유명한 분 모셨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 살 때인지, 언제 집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집 팔아야 되는지, 또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정책 이것저것 내놓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부동산 이야기 끝까지 파헤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 끝나고 바로 또 들어와서 댓글 주신 분들이 있네요. 레코그나이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계속 들어와 주세요. 네, 영희님 들어오셨네요. 정부가 먹는 것까지 간섭하나요? 네,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유명한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신데 저희가 부동산 얘기 하자 하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네. 우선 여쭤볼게요. 지금 집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한번 좀 특히 뭐 계속 불패라고 하는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이 아파트에 한번 노려볼 만한 시기입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 좋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준비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시장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나의 사정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이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점점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얘기를 오늘 차근차근 좀 풀어보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네, 정책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장 얘기하고 좋습니다. 이제 결론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오늘은 풀로 1시간이니까 1시 반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즘 정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시장을 좀 이렇게 부양하는 것 같은 정책을 사실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여기저기 개발하겠다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데 그거를 바꿔서 막 오르게 한다거나 네네네. 반대로 오르는데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긴 힘들거든요. 이건 사실 저희가 이제 경험했어요 이미. 집값이 폭등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규제책이나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효과를 잘 못 냈잖아요. 그랬죠. 지난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네네. 이제 그것처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양책이 막 나와 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하락하는 거는 방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제 기억에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라고 있었는데 근데 초이노믹스라고 그러면서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막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정부에서 막 사실 부추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쵸. 그 다음에 몇 년은 또 오르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그 시점에서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 그래요? 정책들이 그래서 2, 3년 후에 효과를 내면서 이제 집값 상승에 도움을 준 거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장을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가격의 하락폭이 제일 컸던 시기였어요. 그랬었나요? 박근혜 정부 때? 예, 예를 들어서 2012년, 뭐 13년 이런 얘기였으니까 그때가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던 네네네네.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빠졌다가 나중에 그러면 그 다음 정부 때 사실 또 많이 오르고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정책의 기본적으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 바로 나오자마자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네네. 그런 정책들이 또 부과가 되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피워져야 기름을 부으면 불이 더 커진다. 그쵸.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기름 부어봤자 뭐 소용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불이 막 작고 꺼져가고 있는데 아무리 기름 부으시면 오히려 불길을 꺼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재인 정부가 억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고초를 많이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데 네. 일단 요 얘기 좀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일단 세부적으로요. 좋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린벨트 완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지역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인가요?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지역 민원 해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경제 지역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발표한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 공약이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약속했죠. 이야기가 네네.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울산에서 20% 정도가 그린벨트고요. 울산 땅 전체 네. 20%가. 그 중에 더 그린벨트 중에 저 80%가 또 1등급, 2등급지예요.
그래서 이번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특히 1등급, 2등급은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까지 풀어주겠다고 하는 건 사실 지역 민원이 가능성이 되게 큰 네네네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역의 어떤 뭐 바램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바램을 들어준 거다.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에도 서산에서는 군사 지역 해제, 네네네. 그러니까 규제 해제 뭐 이런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서산 지역이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산 비행장 공군. 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원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컨대 울산이나 서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시장이 조금 뜨거워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있겠죠.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있겠죠. 건가요?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면 네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좀 완화해주면 땅값이 오르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뭐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은 공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누가 사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린벨트 해제될 거야. 해제시켜준대. 그래서 난 비싸게 팔아야지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을 이해하는 큰 틀인데요. 지금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중요한 시장이에요. 결국엔 누가 사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의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그 땅에 그 땅을 누가 살 거냐.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땅만 보면.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건데요.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가 이미 미분양 상태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수만 평, 그러니까 수천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이미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들어오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땅을 높게 가격을 매겨가면서 사줄 수요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산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땅값이 오르면 누가 그 땅을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에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거기다가 모빌리티 산업단지 이런 걸 만들다고 하는데 서해안벨트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과의 교역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중국과의 계속 교역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일종의 충청도가요. 네. 특히 충청남도가 최근 수출이 30% 감소했어요. 중국 때문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누가 여기에서 땅을 사서 누가 공장을 짓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기대감이 적용될 수는 있어도 이거를 높은 가격에 누군가 가격을 매겨서 사줄 사람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거나 뭐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앙등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되거나 그러면 내 집을 고쳐서 좀 이렇게 잘 만드는 거는 좀 편해질 수는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삶의 질은 높아질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런 건 좋아질 수 있어도 좋아질 수 있지만 땅값이 오르려면 그러려면 누가 와서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집이 좀 좋아졌다고 더 비싸게 사줄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산단이든지 뭐든지 거기가 기업이 들어오고 막 활기가 생겨야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네요. 부동산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방에 진짜 도움을 주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 지역에 내가 기업하고 같이 투자하기로 했다. 네네. 이러고 오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네. 떡볶이 먹는 거 말고. 그렇죠. 네, 뭐 그게 예를 들면 중요한 거지. 테슬라가 울산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유럽의 AMD 같은 회사가 한국에 투자 못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좀 더 진짜 지역의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진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면 그런 수요를 확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틀이네요. 수요를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저성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인데 이게 저성장으로 할 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될 때는 패러다임 자체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 막 개발되면 누군가 와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네네. 이래서 땅값이 오르려면. 네. 근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그 땅에다 뭘 만들 건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부동산 시장의 큰 전환입니다. 생각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저성장 시대가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다른 요인이 수요가 있나요? 부족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수요가 막 많을 때는 어디든 땅 풀리기만 하면 가서 지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점점 부족한 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감소하고 성장이 안 된다는 건 수요 부족인데 네네네. 그러면 수요가 더 중요한 시장인 거죠. 뭐 어떤 수요가 있는데?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관련해서 최근에 입법이 좀 됐는데 이것도 뭐 많이 뉴스 나왔어요. 실거주 의무가 원래 있었는데 네. 분상제 아파트. 근데 요거를 한 3년 정도는 그 유예를 해준다. 이렇게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해제하는 것처럼 뭐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요를 조금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체가 투자나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크게. 근데 중요한 건 정책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책의 그러니까 정책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어떻게 도입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청약 아파트에 한해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청약해서 시장의 투자나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사실 정책을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일종의 무력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여야가 협상해서 이 정도 3년 유예까지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규제책에 와도 봐봐. 결국엔 풀어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승자냐면 집을 그냥 투자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정책이 거기에 도와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이 막 났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은 내가 실적 살 집은 아니니까 나 나중에 분양받으지. 그래서 청약에 차마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어떻습니까? 에이, 이거 다 풀어준다니까. 지금은 이래도. 네. 근데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거봐 내 말이 맞지 강화되면서 시장의 정책의 불확실성 즉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시장에 결국엔 나중에 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때 대거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언젠가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완화해 준 게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자체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효과 물론 뭐 여기에서 분양 받으신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건 별개로 하고 네네네. 이런 정책, 이런 변화 때문에 한국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신뢰도 떨어지는 거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게 누굴 위한 신뢰도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분양받은 2만 명이나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2, 3만 명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뭐 5만 가구라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들을 빼면 네네. 뭐 2, 3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요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 직접으로 네, 이제 네.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으신 네. 분들. 네. 최대한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되니까 그분들은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성은 필요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수백만에 넘는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환경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내가 피해 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책은 그런 거잖아요.
다수를 위한 정책이어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 발표 믿은 사람만 손해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신뢰를 갖고 이런 정책을 해서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실은 뭐랄까, 아유 그때 분양받을 거. 그래서 오늘도 신문 보시면 다 아이고 그때 분양 나 그냥 받을 걸, 그때 참여할게 이런 뉴스들이 쏟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크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그 이번에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 통과한 게 이제 일기 신도시 이슈인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잖아요. 이거는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이것도 그런가요? 뭐 대상자는 적고 그렇지만 무주택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럴 수 있는 정책인가요? 이거는 이제는 뭐 정책의 가치 차원이나 방향성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는 건데 이번에 보시면 일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노후화된 일종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적용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흥미로운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건축만 말씀드리면 네네.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요. 과거에는요. 가격이 급등했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안전진단 통과하면 금방 재건축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자산 시장의 핵심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규제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그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만 통과돼도 경축이었어요. 경축. 그러네요. 네, 네. 경축 안전진단 통과. 나만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급등하는 게 있어요. 그 자산 시장의 핵심은 그 희소성 차원이 그래서 이 규제 완화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희소성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재건축이 지금 오히려 그래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네, 가격이 완화되는데도. 정말 흥미로운 네.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격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니까요. 공급이 이미 많은데 더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그게 건가요?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만 희소성이 없어졌다. 희소성이 없어요. 나만 돼야 되는데. 옆에도 되고 옆에도 되고 저 멀리도 되고 네. 너도 나도 용적률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산 가격이 오르려면 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네.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노후 아파트들의 가격을 내리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노후 아파트를 노려볼 만한 때인가요? 아니면 이게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걱정해야 될 때인가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는 내가 위치가 어딘가에 중요한 거죠. 내가 언젠가 분당 일산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경기도 가격 뭐 안산에 살고 떨어지면 있다 매입해야 그러면. 되고 떨어지면 매입.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국면에 가고 이게 팔리지 않을 겁니다. 재건축 되고 나서요? 아니요. 노후 아파트가. 그렇죠. 그 다음엔 거래가 어려울 예, 것이다. 앞으로 거래가 점점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새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서 들어가는 거지. 노후 아파트에 영원히 살고 싶어서 노후 아파트 들어가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건데. 재건축이 될 거라는 것보다 더 핵심은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려는 것보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데 사실 그게 새 아파트 투자 목적이 가격 상승을 보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그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 그러면 집을 내가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일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 아파트는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새가 많나요? 그럼요. 새 사는 분들이? 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자산 이득을 거두기에 점점 더 어려운 시장에 오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분담금도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담금이 너무 높으면 조합원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분담금에 합의를 못하고 못하는 거죠. 시작을. 그럼 재건축을 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되게 시작하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해줘야 되는데 다 같이 하니까 건설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짱인 거죠. 이제는 수주할 때가 많아요. 그럼 굳이 거기만 수주할 필요. 그게 계속 공사비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비가 오르는 이유는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도 있지만 이제 건설사들이 점점 더 올릴 거예요. 왜? 수주할 게 많아지잖아요. 이거 여기도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는 전부 다 재건축한다 그래요.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회사들이 10개 내외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왜? 시공사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역량이라든지 자금 조달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다 줄을 서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줄 서는 순위가 나한테 공사비 많이 주는 사람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사놨으니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이 매물을 증가시켰죠. 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고. 네. 네. 근데 가격을 하락하면 누군가 하락한 가격에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분담금을 내더라도 수지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인 거죠. 아니, 그 한때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한번 수주해 보려고 뭐 아파트 주민들한테 리베이트 줬다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던 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그게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바뀌고 있고 더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너도 나도 할 거니까. 이 건설업의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건설업 외국 건설사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아파트를 짓는 한국에서 없죠.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지, 철저하게 진짜? 내수 산업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사들끼리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역량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자동차를 덜 생산하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불가능하죠. 재건축 물량이 많을수록 건설사들이 공사비는 더 올릴 거예요. 아유,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시장 전망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인데요. 네. GTX 발표를 했잖아요, 최근에. 네. 정부에서. 그래서 GTX 가지고 굉장히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화성 동탄 같은 데는 예전에 벌써 많이 올랐지만, 이제 김포나 평택이나 이렇게 새로 더 연장돼서 가고 여기 집중 배치될 것 같은 도시들은 이게 교통이 수도권에서는 핵심인데 여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교통방에 대해서 사줄 사람들의 기대가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GTX가 이제는 뭐 개통이 이제 조만간 되는데 뭐 3월 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내가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살 거냐라는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효성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게 될 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현실성 문제에서 추가적인 GTX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집값에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A 노선은 뭐 금방 개통 시작한다고 해도 B, C, D는 보니까 뭐 2030년, 2035년 정부 발표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쵸. 원래 발표한 것보다 더 늦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로 하고 그러면 더 또 자금 유치가 돼야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분당하고 일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분당 가는 분도 있고 일산 가는 분들도 있었고 그 두 부류의 경제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가 서울 공덕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던 분들은 많이 일산으로 가셨어요. 일산이 공덕동에선 마포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분당하고 일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지역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보면 물론 살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긴 있습니까? 어떠세요? 분당은 다 지하철하고 뭐 신분당선까지 잘 뚫려 있는데 일산은 되게
오가기 불편하잖아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런 것도 있죠. 뭐 고속도로도 사실은 뭐 경부고속도로 지나다니고. 네네네. 근데 뭐 워낙 막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누가 사느냐 거기에가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누가 거주하느냐? 네.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지 판교 이런 지역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경제적 수준인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분당이라는 거 강남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일산은 뭐 그런 어떤 소득 차원에서는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런 흐름은 뒤집히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거주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살기 너무 좋을 곳인데 왜 여긴 집값이 안 오르지? 근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교통망이 발전해서 예컨대 김포나 평택 이런 데까지 연장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느냐를 가지고 그 근처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근처 지역들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막 GTX 뚫려서 얼마 안 걸린다 이러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거주 쉽게 말해서 민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통이 편해지잖아요. 오히려 서울에 더 많이 와요. 아,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쇼핑하러. 아. 그래서 그 지역의 막 상권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충분하게 이런 거래라든가 소비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맞아요. 대구, 대전에 백화점 다 문 닫고 막 그랬어요. 네. 그 KTX 뚫린 다음에. 네. KTX 전에는 다 좋은 백화점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광교 같은 데도 잘 보시면 지역 상권이 썩 좋지 않고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신부당선 타고 그냥 강남에 오거나 아니면 이런 데 와서 서울 와서 쇼핑하고 데이트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교통이 불편해야 일종의 항아리 상권 같은 게 만들어져서 네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역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 경쟁력이 있을 때 이점이 되고 경쟁력이 없을 때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딱 해결이 됐네요. 부동산과 교통 잘 정리해 주셨고. 네. 아, 제가 그 소장님, 대표님 뵈면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게 대표님은 전세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독특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거 안정을 뭐 싼 가격에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낡은 제도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짜 바로 없애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를 제도로 규정하는 순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없애자 뭐 이거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제도가 아니에요. 전세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사회적 발전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 현상이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전세가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서 전세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집중되고 네. 노동 인력들이 지방에서 집중되면서 이제 집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내 집을 살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월세가 있었고 네. 하나는 전세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금리가요. 평균적으로 10% 15% 이랬다고요. 그랬죠. 응답하라 1988 보면요. 맞아요. 거기서 은행 다니는 분이 나와서 이래요. 아, 뭐고 재테크 왜 고민하냐고. 은행 금리가 뭐 15%인데.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왜냐면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1년에 150만 원 나온다고요. 이런 거 이러면 누가 비트코인 투자합니까? 근데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진짜 주식 투자하면 진짜 투기꾼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전세가요. 이 금리보다 훨씬 쌌다고. 월세가 훨씬 쌌다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보증금으로 네네. 은행에 넣어놓고 아. 그 이자를 받아서 월세를 내면
돈이 남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전세만 살았어요. 전세를 선호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렇죠. 이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집을 살려고 그랬나? 아니요. 은행에 예금해놓고 그렇죠. 이자 받는 거 열심히 이자 받아서 모아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때는 수많은 사업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막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적 금융이 발전되는데요. 사적 금융이니까 돈을 꾸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수님 친척이나 형제 자매가 나 이번에 장사 좀 할 때 돈 좀 꿔달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 보증 좀 서달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 그 당시에 그래서 나 친척 보증 잘못 쓰고 돈 꿔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돈을 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꿔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전세 보증금을 하는 순간 이렇게 핑계가 생기는. 돈 좀 꿔주라 그러면 저 형님 저 보증금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말 안 걸어요. 돈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전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광범위하게 또 퍼지게 된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물고 물려가지고 이거를 없애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돼야 일단 되니까. 절대 규모도 크고 또 아직까지도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세는 없어지기 힘들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정책적인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재건축 완화하고 뭐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정비하고 이렇게 집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은 빨리빨리 막 바뀌어요. 대통령도 얘기하고 국회도 이번에 특별법도 일기 신도시 거는 처리를 했는데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처리가 안 돼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정부도 뭐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쁜 거죠, 뭐. 네, 세입자를 더 보호해줘야 되고, 전세 사기 받고 그 전세 보증금이 사실 그것밖에 없으신 분들인데, 일종의 사회적 약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배려가 시장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디에는 시장 논리를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삼겹살에는 시장 원리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전세 사기도 시장 원리 적용 안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관심이 적다 보니까 지원이 덜하고 배려가 사실 부족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악조차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그거는 뭐 판단의 문제니까 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세 관련해서는 또 전세 대출을 정책 자금을 많이 또 정부에서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 시장으로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더 올린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을 DSR 규제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유지하는 건 정책적 목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서민 주거 안정이고 전세 대출까지 못 받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종의 부작용인데 그런 돈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적 대출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 집을 사고 투자나 투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가 있고 또 하나 측면은 부작용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살리고 부정적인 거를 줄이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과도하게 받거나 집값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르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출은 해준다. 근데 대신 이건 집주인이 가져가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에스크로 계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치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러면 굳이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통장에 넣어놓고 국가에 맡겨야 돼.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 왜 올려? 그죠? 유인이 없어지는 이런 정책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정책이 이제는요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서 좀 더 머리를 썼으면 좋겠다. 이제는 시장에 맞춰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정책적인 측면을 쭉 한번 여쭤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근데 큰 틀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어쨌든 정책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여튼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바로 될 만한 정책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흐름을 바꾸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렵다. 이거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집값이 오를 때는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정책은 시장 못 바꿔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집값이 이상이 떨어질 때 정책 나오면 정책 때문에 집값 오를 거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죠. 오를 때 못 꺾으면 내릴 때도 못 꺾는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그렇죠. 그러네. 똑같습니다. 그건 정책의 한계 때문에. 그럼 시장 측면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정책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아파트 매매 가격 계속 하락세인 거죠. 현재로선. 그리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신 건 혹시 그 인구 구조를 생각을 하신 건지 일단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계속 이슈가 됐는데. 저는 저출산이나 인구 구조가 단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 측면이니까 또 다른 논의 사항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년 뭐 이 정도의 가격을 전망할 때는 인구 변화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집값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엔 이 자산 가격인 게 수요와 공급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은 수요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줄고 있냐면 부동산 수요는 독특하게도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거의 유일해요. 쓰면서 투자하는 자산은 없어요. 부동산을 빼고. 그렇죠. 사용하면서. 그중 그런 거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주식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주식은 사용 못하죠. 비트코인도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하는 거죠. 저희가 돈을 투자하진 않죠. 돈은 쓰긴 한데. 금도 뭐 주로 장롱에 들어가 있지 그걸 뭐 쓴다고 볼 수 있나? 그렇죠. 금을 막 사고 팔면서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심지어 노후화되고 내가 쓰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두 수요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감소하고 있어요. 일단 실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유효 수요가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요. 중간 소득 을 갖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년 전에는 20%에서 30% 수준이었는데 지금 3%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꼭 인지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의 집값은 안 빠진대요. 그러면서 꼭 이럽니다. 여러분 강남 살고 싶죠? 그러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빠져요. 왜 수요가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건 수요가 아니에요. 사고 싶은 수요는 수요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살 수 있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수요는 줄어들었어요. 실수요가 일단 줄어들었죠. 너무 비싸져서 줄어들었다. 그렇죠. 가격이 오르니까. 네네네. 근데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요.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는 쉽게 말해서 한국의 투자 수요는 가장 핵심은 갭 투자인데요. 전세 가격이 절대 가격으로 오르지 않고 그리고 가격도 높은 상황이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낮아요. 네.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몇 높은 프로쯤 상황이 되나요, 아니니까 지금? 지금 한 50% 50% 초반대거든요. 초반대. 네. 서울이.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보면 한 60% 70%대까지 올라와야 투자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은 수요가 줄어들었다. 최근에 근데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는 또 좀 오른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요. 전세는 월별로 오르고 있는데 그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을 판단할 땐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야 돼요. 네네. 월별이 아니라. 네. 근데 2년 전 전세 보증금보다 지금 오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아까 투자 수요, 실수요, 특히 실수요 말씀하실 때 하여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대출 받아서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네. 그러면 금융적인 환경도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럼요. 지금 그럼요. 금리 수준이라든지. 중요하죠. 근데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또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금리는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그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뭐 이렇게 계속 최근에 불경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분양받은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거래되고 있으니까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몇 조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네네네. 증가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증가하는 그러니까 증가 폭이요. 증가 폭이 그게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네. 쉽게 말해서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환경이 아니다. 네.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수는 줄어들고 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러네요. 유효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 유효수요에 아까 투자 수요, 실수요 둘 다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모두에 살 수 있는 살만한 구매할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보면서 이 수요를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요가 감소할 때는 거래량만 떨어져요. 네네. 가격은 의미 있게 안 빠져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에서. 누군가 가격을 낮추면서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시기가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거죠. 살 사람 없어도. 그런데 점점 더 이런 공급, 즉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건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네네네.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을 보면 1년 전보다 4만 가구에서 거의 8만 가구 수준으로 해서 2배 증가했거든요. 네네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쉽게 말해서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추겠죠. 그런 시장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전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네네. 가격을 낮추면 이제는 그 가격을 누가 사는 사람이 네네. 생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죠. 지금은 거래가 안 되고 살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저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금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거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빚을 어느 정도 내서 사야 되는데
금리 부담이 사실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금리가 떨어져야 좀 이게 그래도 거래가 되려면 살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그 금리가 의미 있게 안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폭이 크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집이 막 1억, 2억 빠지는데 금리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2%포인트 금리로 해서 2억 벌려면 도대체 얼마를 예금해서 얼마를 얼마 경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무조건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격이 아직 충분히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그 거네요. 시점은 이제는 20%냐 30%냐 40%냐 50%는 아니고요. 네.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신호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래량에서 나타납니다. 충분히 떨어지면 살 사람이 생기면서 거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쯤일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그 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언제 제가 올해 10월, 12월이요. 네. 내년 2월이요. 그러면 속 시원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사기예요. 시장이 그래서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올해 10월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늦어져서 내년 10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변화를 계속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도 필요한 거고. 그 아까 강남 불펜은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강남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로케이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아까 뭐 교통 요지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수도권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집값 하락폭이 1차 하락이 컸는데요. 그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송파구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송파구가 강남 3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왜 빠졌을까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강남 불패가 없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이 좋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네. 많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많이 오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거하고 가격이 빠진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3억짜리가 5억짜리가 있는 아파트였는데 한 아파트는 원래 5억이었어요. 근데 한 아파트는 10억에서 5억으로 빠졌어요. 그럼 뭘 사시겠습니까, 교수님? 빠진 걸 사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네. 안 빠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빠지는 주식을 사지 말라고도 그러는데 그거는 중요해요. 주식은 그래야 돼요. 네. 왜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빠지면 계속 빠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지는 주식을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깡통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망한 분들 많아요. 주식은요,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게 네.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될 게 전 주식도 분석하니까 네네네. 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올랐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오늘 금융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KB은행이 왜 올랐지?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부동산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빠진 걸 사야 돼요. 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펀더멘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의외로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보다. 왜? 가치 투자가 가능하거든. 그러네요.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빠지면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빠지면 사면 안 돼요. 네. 근데 부동산에서는 빠지면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돈을 벌게 돼요.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남이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번 분들보다 부동산으로 돈 번 분들이 많은 게 그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속성이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그래서 의외로 빠진 걸 사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빠져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라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예컨대 그래도 신규 분양되는 데는 조금 싸게 나오지 않나? 그런데 이런 참여하시고 생각 무조건. 해보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은 데 네. 이런 데들은 무주택자분들 참여를 하시는데 다금 여력이 안 되는데 강남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 억울하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도 비싸지만 지금 다른 곳들도 비싼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뭐 흔히 말하는 마용성 지역도 있고 또 뭐 요즘 많이 올랐다가 뭐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그랬지만 뭐 화성, 동탄 이런 데도 있고 수도권 신도시 전체적으로 이 수도권을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보다 좀 더 빠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여기는 한번 좀 내 집 마련하실 분이면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지역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지역이든 많이 빠진 건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역은 항상 바뀔 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 뭐 GTX 뚫렸는데 다른 쪽에 뚫리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 중에서 내가 감당해낼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예산하고 대출 규모를 보셔서 나 이런 정도의 지역에 관심이 있고 내가 거주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아파트 대상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중에서 뭘 고르시라? 지역이 아니라 가장 많이 빠진 거를 내 집 마련하시라. 네네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많이 빠졌는데 그게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될 때 그 시점에 사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어느 지역은 뭐 유치원이 많아요, 초등학생이 많아서 뭐 좋아질 거 갑자기 없어질 수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라는 건 객관적 지표가 있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역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 시내는 다 역세권이에요. 여기 하도 많아서.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게 명확한 정량이 나옵니까? 역세권인 게 뭐예요? 역에서 5분 거리예요, 10분 거리예요, 3분 거리예요, 1분 거리예요. 그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50% 빠졌습니다. 20% 빠졌.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적 지표로 해서 시장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지역을 지켜보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사도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이런 결론이네요. 어쩌면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간단한 걸 통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잡한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기꾼 되시라고 아까 질문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래도 약간은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네. 빠졌을 때 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예컨대 IMF 구제금융 같은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불안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진 않나요? 정말 이제 붕괴할 정도로 시장이 무너질 때는 아무것도 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거래가 회복 안 되겠죠. 그러면 거래가 회복 네, 안 그러면 된다. 내가 집을 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격이 빠져도. 예를 들어서 IMF가 왔는데도 집값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 좀 지나면서 뭐 누군가 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같이 사면 돼요. 그때도 분명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그래서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 경제 위기가 와서 나는 집 절대 안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경제 위기가 가격에 반영되고 가격이 빠지면 누군가 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같이 사면 된다. 제가 IMF 때 기자가 됐거든요. 처음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기사를 부동산 기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신뢰하던 분석가, 연구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재테크하려면 집 절대로 사지 마라라는 책을 내셨어요. 물론 IMF니까 다 폭락했죠. 근데 그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유연하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지표나 내가 보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유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세상이 영원한 건 없다. 계속 변하고 네. 그리고 또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면 무조건 팔아라. 아,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나중에는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거 선호지가 아니거나 이런 지역은.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매각하는 게 좋아 보이고 아마 그분들이 더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미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집에 거주하신 분들은 크게 이제는 뭐 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거주하시고 그러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완화라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 내놓잖아요. 네. 그런 이 규제 완화 공약이 이제 총선이라서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대표님께서 장관이라면 지금 같은 때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정책과 정치라는 건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비율을 늘려야 돼요. 아,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가 점유율을 늘려야 된다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은 사실은 시장의 가격 안정화예요.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돌아와야 누군가 내 집 마련을 할 거잖아요. 일단 그런 가격 안정화지는 정책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무주택자들한테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자기주택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리는. 이사 자주 다니지 말고. 한 주택으로 막 계속 이사를 막 10번, 20번 다니면서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회가 와야죠. 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을 포함해서 이 시민들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요.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사회 이런 걸 위해서 기꺼이 투표하고 네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의 정치와 정책들은 경제적 도움을 줘야 땅값 올려줘야 집값 올려줘야 나한테 표 주겠지 이런 생각이 만연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집이 있어도요 집값이 안정돼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성에서 좀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리고 내 집에 사는 분들을 많이 늘리는 직접 거주하는 분들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 응답하는 정치와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소장 대표님 말씀 드시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고 라이브에서 또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